공공기관 취업 희망하는 분들 성공 취업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진원쌤, 공공기관 구직자분들께 좀 이렇게 하면 취업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다. 우리가 또 상반기에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팁을 좀 주시죠. 네, 일단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어떤 것들 경험과 경력으로 쌓아야 되는지 5가지로 축약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하면 여러분들께서 나오신 학교 또는 전공, 학점, 나이, 성별 그리고 출생지를 구분하지 않고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외의 것들을 이제 평가하게 되는데요. 일단 그 외에 평가하는 거 크게 5가지로 구분해서 제가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는 여러분들께 챙겨야 될 것 첫 번째는 필수 가점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토익이 800점 이상이 돼야지 만점을 받는다 또는 비례해서 점수 받는다 또는 커말 1급이 있으면 우대가 된다 또는 한국사 자격증 한국어 자격증 있으면 우대가 된다. 이런 것들은 무조건 먼저 챙기셔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경쟁률이 50대 1, 100대 1 넘는 곳들은 몇백 대 1 정도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필수 가점 사항을 챙기지 못하면 이 점수를 나중에 좋게 받지 못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일단은 자격증을 챙기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인문계부터 말씀드리면 인문계 분들은 이 커말 1급을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10명 중에 한 6명 정도는 안 갖추고 계세요. 왜냐하면 너무 쉬운 자격증 아닌가요? 그거 누구나 따는 건데 왜 따야 되죠? 라고 하지만 지금 빅데이터, AI가 도입되면서 인문계들이 이 커말만, 스프레드시트에 대한 이해, 데이터 분석의 기초를 알려주는 게 커말 1급이거든요. 이것만 갖고 있어도 R이라든지 파이썬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래밍의 30-40% 이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꼭 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수 가점 사항을 확인한다. 토익, 아까 말씀드린 한국사, 한국어, 그다음 지역 인재 체크하시는 거 이런 것들.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보통 서류 심사를 들어가 보면요. 그 준비를 하신 분들은 되게 깁니다, 이력서가. 근데 준비가 없으신 분들은 한두 장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차이가 어디서 많이 오냐? 경력에서는 많이 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입사 지원하는 분들이 이제 신입으로 가다 보니까 경력이 막 10줄 이상 채워져 있는 분들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어디서 차이가 많이 나냐? 두 번째, 교육사항입니다. 교육사항. 네. 여러분들이 직무 관련 교육을 들으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인문계라고 한다면 행정사무 직무를 지원하실 거잖아요. 그럼 행정사무가 뭔지 알아야죠. 그것들에 대한 정보가 어디서 배울 수 있냐? 바로 행정학, 정책학, 행정비교학 또는 경제정책, 에너지, 수력, 원자력을 가신다고 하면 에너지 정책학, 회계와 예산관리, 인사행정론, 인사조직론 또는 경영학, 통계 이런 과목들을 추가로 꼭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 경영학이라든지 경제학 들으신 분들은 들으셨겠지만 어문 계열을 나오시거나 대부분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블라인드 채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문 계열이거나 예체능 분들이 훨씬 더 공공기관 많이 지원하세요. 근데 그분들이 관련 행정이나 사무 관련 경험이 없는 거죠. 그러면 그런 과목들을 먼저 수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죠. 선생님, 그러면 저는 지금 졸업을 했는데 이미 못 됐지 않나요? 라고 하지만 그걸 대비해서 내일 배움 카드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일 배움 카드는 이따가 저희가 성동명 강사가 소개를 좀 드릴 건데요. 내일 배움 카드를 발급받으시면 여러분의 직업교육이라든지 또는 학점은행제 교육을 무료로 수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학점은행제 비용을 좀 내야 되지만 직업교육은 무료로 수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무료로 아까 말씀드린 행정학, 정책학 또는 관련 전공들을 수강을 하셔야 이 사람이 행정사무를 위해서 준비를 탄탄하게 했구나 라고 들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단순 수강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수강을 하다 보면 그 안에 팀 프로젝트도 있고 과제 수행도 있죠. 그래서 자연적으로 관련한 지식과 기술들이 쌓아지게 됩니다. 두 번째 말씀드렸고요. 여기서 이공계 분들은 그러면 뭘 들어야 되냐? 전공 과목만 열심히 들으시면 되고요. 추가적으로 에너지 정책학, 전기 정책학 등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분야, 발전 분야라고 한다면 발전 정책학 이런 과목들을 추가적으로 들으시면 다른 이공계 경쟁자 분들보다 훨씬 더 이 사람이 정말 공공기관에 기여하고자 준비했구나라는 인상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자, 세 번째와 네 번째는 같이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경력사항이고요. 네 번째는 자격증입니다. 네, 경력사항 같은 경우는 임금을 목적으로 돈 받고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주로 우대가 되는 것들은 공공기관에 체험형 인턴을 하면 그 지원하는 공공기관에 우대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의 인턴과 체험형 같이 도전해 보시고요. 또는 관련 직무 경험을 쌓을 수 있다면 일반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의 경험들도 충분히 우대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중요한 거 순서대로 좀 써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1번이 안 됐다고 하시면 1번부터 하시고요. 2번이 안 되셨고 3번도 안 되셨으면 2번부터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하시고요. 네 번째는 자격증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필수 자격증, 뭐 기사라든지 이런 거 말고 추가적으로 따셔야 될 게 크게 두 가지 정도 추천드려요. 첫 번째는 ADSP, 한국 국가공인 데이터 분석 준전문가라는 자격증입니다. 이게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여러분들이 인문계 같은 경우는 데이터 분석 능력이 없잖아요. 그럼 그것들을 가장 빠르게 좀 습득할 수 있는 객관식 시험이에요. 커말 1급도 실급이 있는데 얘는 실기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네. 지금 처음 도입이 됐기 때문에 쉬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따두시면 여러분들이 타 지원자보다 훨씬 더 이 뭔가 데이터 역량을 보여줄 수 있고 이것들은 이제 필수적이다. 디지털 정부 또는 이제 앞으로 디지털 뉴데일 시대에 행정사무도 따야 되는 거죠. 그런 비슷한 자격증으로 사회조사 분석사 2급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험사항인데요. 저는 이것들은 좀 비추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잘 많이 쓰는 바로 동아리 또는 뭐 주점에서 뭐 매출을 일으켜서 팔아서 한 100만 원 벌었다 이런 것들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네. 취미생활, 교환학생, 어학연수 그렇게 좋아하는 에피소드가 아닙니다. 최대한 1, 2, 3, 4번에 대한 에피소드를 주로 채우시고 5번은 20% 미만으로만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공공기관 대비 탑5 팁을 짚어주셨는데요. 약간 1번부터 미션 클리어한 느낌으로 하나씩 축축축 지어 나가면서 맞아요. 채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 사회조사 분석사를 최근에 정말 많은 쌤들이 강조를 하고 가셨거든요. 이게 굉장히 좀 핫한 자격증인가 봐요. 네, 아무래도 지금 결국에는 이 공공기관의 목적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죠. 그럼 국민이라는 사회를 조사를 해야 되겠죠. 네, 그러려면 사회조사 분석사는 그런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통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느냐는 거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자격증으로 다시 한번 각광받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2번에서는 내일 배운 카드 또 활용하라는 팁을 주셨는데요. 동명생 이건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네, 내일 배움 카드는 구직자 및 자영업자 등에게 일정 금액의 훈련비를 지원해서 직업 능력 개발 훈련에 참여하고 최종적으로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발급 신청 대상자는 현재 구직 중에 있는 신규 실업자 및 전직 실업자가 해당됩니다. 그리고 보통 대학생들은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년제나 4년제 대학생들이라도 졸업 예정자 같은 경우에는 내일 배움 카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에 최대 200만 원의 훈련비를 지원받고 기관에서 대신 지급해주기 때문에 기타 훈련 지원금도 받으면서 취업 준비하실 때 역량 쌓는데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네, 저희가 아까 잠깐 그 사회조사 분석사 이야기를 좀 들어봤잖아요. IT 직군 취업 컨설팅을 할 때도 이 자격증이 취업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이 자격증 자체가 일단 개인적인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21세기의 가장 매력적인 직군은 바로 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실제로도 데이터 분석 전문가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국내 미래창조과학부 그리고 한국데이터진흥원의 조사에 의하면 빅데이터 분석가는 빅데이터 전문 인력 중 2016년 대비 2019년 성장률이 150%로 가장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분석 준전문가 자격증은 빅데이터 전문가의 노하우로 비즈니스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빅데이터 분석과 취업을 위한 실무 경험까지 쌓을 수 있는 알짜 자격증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네, 추가로 좀 말씀드리면 네. 그 서류 심사를 하다 보면 이제는 그 인문계 분들이 인문학적 역량 매우 중요하지만 사실은 잘 읽히지가 않습니다. 소통 능력이라든지 또는 문제 해결 능력, 팀워크 능력, 의사소통 능력 이런 것들, 리더십 이런 것들이 사실 잘 들어오지 않아요, 이제는. 근데 들어오는 요즘의 단어가 뭐냐? 바로 데이터, 통계,
이런 스프레드시트를 활용해서 어떤 수식을 바탕으로 어떤 솔루션을 제안했다. 이런 얘기들이 되게 와닿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솔루션은 이 자격증을 따시는데 또 시간이 소요가 되겠죠. 당연히 뭐 국어국문학과라든지 역사학과라든지 철학과 분들은 이 데이터 분석 준전문가를 따는데 시간이 걸릴 겁니다. 맞죠? 그럴 경우에 어떻게 활용하면 좋냐면 일단 책을 사세요. 책을 사셔서 내가 이거 공부하고 있다고만 녹이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행정사무 업무를 수행할 때 아래와 같은 2가지 포인트로 기여하겠다. 첫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 전공을 활용해서 이러한 역량들을 발휘하겠다. 두 번째는 현재 다소 부족한 데이터 능력을 보완하고자 현재 ADSP 자격증을 취득을 노력하고 있으면서 현재 R 프로그래밍의 활용과 관련한 데이터 전처리 과정, 그 다음에 데이터의 가중치 분석 과정, 그리고 시각화 과정까지 해서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능력을 함양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입사할 때쯤 되면 내가 2가지 역량을 바탕해서 충분한 솔루션을 제안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따지 않더라도 따고 있다고만 얘기하시고 관련 이론들을 넣어보시면 훨씬 더 탄탄한 자기소개서 역량을 보여줄 수가 있다는 거죠. 와, 진짜 영리한 자소서 작성법이 네, 아닌가라는 그럴 수 생각이 있을 것 듭니다. 같습니다. 저는 사실 자격증이 없으면 제가 준비를 하고 있어도 별로 활용을 못할 것 같았는데 좋은 팁을 주셨습니다. 일단 책이라도 사야 돼요. 책을 책이라도? 안 사면 거짓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책이라도 사서 공부를 네. 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네. 자, 저희가 그러면 이렇게 많은 무기를 가지고 취업 전선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을 때 단계별로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짚어보겠습니다. 우선은 자기소개서 작성법을 알아볼 텐데요. 동명생이 좀 짚어주시죠. 네,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는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현재 미래형, 두 번째로는 과거형,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역량 기술서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현재 미래형 먼저 살펴보면 지원 동기와 입사 후 직무의 목표 등을 의미하는 문항입니다. 이것을 답하기 위해서는 앞서 알려드린 사이트, 잡알리오나 클리나이 잡플러스를 활용해서 정보들을 미리 캐치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진원 강사님께서 짚어주신 탑5 준비 내용들을 순서에 따라서 매치해야 됩니다. 이때 내용의 비율은 나에 대한 이야기 6.5, 그리고 회사에 대한 이야기 3.5의 비율로 작성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항은 과거형인데 문제 해결 경험과 타인의 요구사항을 사전에 파악한 경험, 혹은 도전 경험, 도덕적 딜레마에 빠졌던 경험, 이런 부분을 질문하게 되는데 NCS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10대 역량에 대한 정의를 확인해 보시고 그 정의를 내 경험에 맞게 재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때 요지는 내 경험을 궁금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내 생각과 의도, 목적을 궁금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NCS 각 기준에 맞게 답변을 해야 점수를 취득할 수 있다는 점 체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항은 역량 기술서인데요. 이것은 면접 시 질문에 활용되는 문항인데 구체적으로 본인이 수행했던 활동 조직, 그 안에서의 본인의 역할, 그리고 구체적 활동 내용과 주요 결과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는 질문이기 때문에 좀 디테일하게 성과 부분에서 이렇게 강조를 해주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아까 이야기를 하면서 특히나 또 이공계 분들이 이 자기소개서 쓰는데 어려움을 좀 많이 호소한다는 말씀도 좀 들었었잖아요. 그 중에서도 역량기술서, 이거 작성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은데 진원쌤께서 좀 작성 팁을 좀 주시죠. 네, 역량기술서 또는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경력기술서 또는 직무 관련 역량을 기술해보라 이런 항목들이 있죠.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20줄 채우면 성공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줄 만드실 수 있으면 여러분들 잘 만드신 겁니다. 그 정도 하시면 한 10명 중에 1명 정도 돼요. 그래서 이거를 세분화해서 잘 작성하는 게 중요한데 크게 5가지를 여러분들이 염두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담당했던 업무와 당시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담당 업무라고 한 줄 나와놓고 밑에 3개를 세분해서 쓰는 거죠. 두 번째는 주요 성과입니다. 주요 성과라고 2번에 써놓고 그냥 3줄 쓰시면 역시나 지금 몇 줄이죠? 8줄이 된 겁니다. 네, 그 다음에 그 성과를 쓴 다음에 그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내가 활용했던 지식, 기술, 태도를 3번째 항목으로 잡으시고 지식 하나, 기술 하나, 태도 하나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번째는 지식기술 태도까지 나온 다음에 본인 성과로 인해서 내가 얼마만큼 그러니까 그
성과에 얼마 정도 기여했냐. 기여도를 쓰시는 거예요. 기여도. 왜냐하면 다 했다고 볼 수도 없잖아요. 특히나 뭐 체험형 인턴을 하신 분들이 그렇게 세부적으로 써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데 항상 여러분들이 그렇게 쓰시면 돼요. 예산 기획 여러분들이 안 하죠? 뭐 전략 기획 안 하죠? 근데 보조라는 단어만 옆에 쓰시면 돼요. 보조. 예산 기획, 보조. 전략 기획, 보조라고 쓰시면 아주 좋은 단어들을 쓰되 옆에는 좀 라이트하게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네 번째는 기여점에는 뭐 예산 기획, 보조, 그 다음에 총 1000명의 고객 상담 보조. 세 번째 2021년 2000억 예산 기획 담당 보조 이렇게 써보시면 네 번째 나오고요. 다섯 번째는 기대 성과입니다. 기대 성과. 그래서 내가 이 앞에 네 가지 과정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점들을 입사 후에는 이런 식으로 발휘해야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단기적으로 한 2개, 중장기적으로 하나라고 쓰시면 크게 20줄이 완성이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걸 세분화해서 작성하시는 것들이 가장 좋은 키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자소서까지 저희가 서류 전형을 점검해 보고 있는데요. 올해 전형에서 좀 바뀌는 제도들이 있다고 들어서 동명쌤이 짚어주시죠. 네, 요즘 채용 과정에서 AI를 활용하는 사례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경우에는 서류 진행 시 AI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이때 표절률과 비속어 사용 여부 등을 평가하니까 작성하실 때 주의할 필요가 있고요. 이 외에도 입사 선호도가 높은 곳 중 한 곳인 한국수력원자력은 사전평가가 새롭게 도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AI 평가는 왕왕 들어봤던 이름 같은데 사전평가 이건 좀 어떤 내용일까요? 네, 사전평가를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공공기관의 채용 방식을 한번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보통은 3가지 서류 전형 방식을 중에서 택이라고 있습니다. 네. 첫째로는 적부 판정도 하지 않고 모든 응시자들이 필기에 응시하는 필기 경쟁형. 두 번째로는 서류 전형에서는 적부 판정만 하고 필기 시험에서 선발하는 서류 및 필기 경쟁형. 셋째로는 이력서와 자소서를 꼼꼼하게 체크해서 평가하는 서류 경쟁형입니다. 한수원 같은 경우에는 첫째 필기 경쟁형이었으나 사전평가를 통해서 두 번째 유형에 가깝게 전환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두 번째 유형 자체가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기존에 하고 있던 만큼 낯선 것은 없지만 한수원을 목표로 준비하고 계셨던 취준생분들이라면 체크를 미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절차 변경에 관한 고시사항이 있어서 제가 좀 준비해서 왔는데요. 사전평가를 통해서 사무직은 100배수, 기술직은 40에서 50배수, 그리고 지역 모집 보훈 특별, 사회 형평은 자기소개서 적격 판정만 되면은 필기 응시 자격을 얻기 때문에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네, 한수원 지원자분들 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사전평가에 어떤 항목들이 좀 포함되나요? 네, 사전평가 항목을 한번 같이 화면으로 보시면은 크게는 4가지로 구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소서와 외국어 성적, 자격 면허 가점, 일반 가점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자소서 같은 경우에는 비속어와 표절률 이런 부분에서 적부 판정을 하고 성실성 또한 이제 확인하기 때문에 내용을 좀 불성실하게 입력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 성적 같은 경우에도 다른 공기관 이제 평가와 동일하게 인정되는 외국어가 이렇게 명시되어 있고요. 일반 점수 기준을 넘게 되면은 만점 되기 때문에 이 부분 확인하셔서 꼭 만점 받으셔서 이제 가점 챙기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자격 면허 가점에서는 점수 중복이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부 내용을 한번 확인하셔서 본인이 점수 중복 챙기실 수 있는 부분도 미리 체크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가점 경우에는 이제 다른 공기업과 유사하게 이제 발전소 주변에 이렇게 거주하고 있는 취준생이나 이런 분들은 가점을 얻을 수 있고 그 외에 체험형 인턴, 우수 수료자 같은 경우에도 일반 가점 포함되기 때문에 본인이 해당하는 점수들 잘 챙겨서 취업 준비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지원하시는 분들은 사실 뭐 한두 곳만 지원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 곳을 또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유형별로 준비를 좀 꼼꼼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공공기관 지원자들에게는 사실 뭐 굉장히 좀 공공해져? 산 넘어 산? 저희에게도 적. 맞아요. NCS 알아볼 텐데요. 이 부분 좀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알려주시죠. 진원쌤. 네, 일단 단도직입적으로 12권 정도 풀면 합격권이다. 또는 합격권에 가깝다라고 말씀드려봅니다. 대부분 NCS에서 떨어졌다, 또 너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의 혹시 몇 권 정도 문제집을 풀었냐 물어보면 한 3-4권 정도, 많은 분들은 뭐 6권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실제 저희가 서류 설계를 하다 보면, NCS 설계하다 보면 그 2번 치고 3번 치고 4번 치면 칠수록 점수가 올라가요. 그 말은
IQ 검사처럼 지속적으로 변화하지 않는 점수가 아니고 내 노력에 의해서 올라간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많이 준비할수록 점수가 높아진다는 거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NCS는 최대 12권, 최소 12권 정도 이상 푸시면 대략적으로 제 그 학생들 봤을 때 합격을 하더라고요. 그 최근에 이 2021년에 6년 만에 출제 기준이 변경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2020년에 저희가 계속 고용브리핑에서 다뤘던 직장 내 괴롭힘법 또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등 다양한 이제 고용 사회 지식들이 반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아까 말씀드린 즐겨찾기 해둔 사이트에서 NCS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1000개 이상의 세부 직무에 대한 내용과 함께 1580개의 예제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 다양한 최신 트렌드에 기반한 NCS를 12번 이상 풀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공부해야 될 게 정말 많습니다. 너무 많죠. 네, 정말 산동안 산이죠. 이번에는 마지막 과목 면접 준비 팁도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동명쌤이 좀 짚어주실까요? 네, 아무래도 면접에 대해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공기관의 면접 유형을 한번 먼저 짚어보자면 주로 심층 역량 면접, PT 면접, 토론 면접 및 상황 면접이 주를 이룹니다. 하나씩 살펴보자면 심층 역량 면접 같은 경우에는 NCS 10대 기초능력 평가 항목을 기반으로 과거 경험을 구조화해서 질문을 하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알려드렸던 NCS의 기초능력 평가 항목 확인하시고 본인의 경험을 재구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PT 토론 및 상황 면접 같은 경우에는 팁을 조금 드리자면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기관 소개, 비전, 그리고 목표란을 상세히 보라고 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유는 이제 보통 채용을 진행하게 되면 외부 외주를 통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이제 추진 사업이나 공단 관련 이슈를 이제 기반으로 주제를 선정하기 때문에 미리 이런 부분을 사전에 체크해 두신다면은 답변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인데요. 그리고 특히 이공계 같은 부분을 조금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전공과 지원 직무에 엮여서 이제 면접 내용이 주로 출제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체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예. 그 기존에 좀 어떤 면접, 그러니까 질문에 어떤 질문들이 나왔는지를 좀 미리 확인을 하면 대충 좀 감을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질문들이 나왔었는지 구체적으로 좀 살펴주실까요? 네, 그래서 기출 문제를 보면서 한번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또 준비를 했는데요. 한국전력공사 이제 이공계 직무 이제 기출 문제를 한번 같이 보면은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가 무엇인가, 직류와 교류의 차이점에 대해서 구술을 해보아라. 그리고 표피 효과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해보아라.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본인의 전공과 지원 직무에 대한 이해도를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답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외에도 본인이 이제 지원하는 직무, 기출 문제를 확인하셔서 이런 지식 그리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상세하게 답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한국가스공사의 기출 문제를 한번 살펴보면요. 유량계에서 고점도 유체를 사용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혹은 뉴튼, 비뉴튼 유체를 설명하시오. 혹은 수격현상, 공동화 현상 발생 원인 및 대책 방법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와 동일하게 본인이 지원하는 직무와 전공이 엮여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기출 문제를 통해서 그리고 본인의 전공, 지식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서 답변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살펴보자면은 코레일 이제 한국철도공사 면접 기출을 한번 볼 텐데 이 부분은 이제 상황 면접 질문이 조금 베이스가 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전 업무의 복잡한 규정 및 기술에 대해 암기 및 숙지가 필요한데 입사 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 여쭤보는 질문이 있고요. 그리고 전기 신호가 고장 났는데 전기 테스터가 없는 상황이다. 사고 발생 가능성은 거의 없고 선배는 배차 배치로 이제 점검을 하지 말라고 하는 상황인데 본인이 이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돌발 질문도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출 문제를 확인하시고 이런 상황이라면 내가 어떻게 답변을 하겠다라고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 사실은 진짜 얘기 들으면서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하시는지. 굉장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질문들이 맞아요. 아닌가 네. 생각이 드네요. 아니, 그러면 전공 공부를 하신 분들이라면 그래도 다 푸실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인가요? 맞아요. 난이도가 어느 정도인지. 네, 전공을 이제 했다면은 본인이 이제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면접이 가장 어려운 이유는 어떤 질문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대비할 수 없어서 조금 어려워할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기출 문제를 잘 확인하시고 본인의 전공 이런 배경 지식 같은 거 나올 법한 것들을 되짚어 보면서 조금
연습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이래서 기출 문제가 정말 중요합니다. 많이 연습 필요할 것 같고요. 이렇게 면접 살펴봤습니다. 사실 공공기관 하면 자격증이 종류도 굉장히 많고 그만큼 배점도 큽니다. 그래서 이걸 다 챙기셔야 될 것 같은데 기관별로 계열별로 다르잖아요. 좀 네. 준비하는 팁을 짚어주신다면요. 네, 일단 공공기관 준비하는 취준생이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순위에 있었죠. 필수 가점 사항은 꼭 준비를 해두셔야 합니다. 먼저 이공계부터 좀 알아보면요. 팁을 먼저 드리면 한국전력공사에서 가점을 부여하는 자격증을 기준으로 준비를 해두시면 다른 여타 공공기관 지원하실 때도 좀 수월하게 통용이 됩니다. 먼저 계열별 자격증 가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 표를 보시면 전기 또는 ICT 관련해서 배점이 다 세부적으로 나와 있죠. 기사, 기능장, 산업기사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기사를 따는 것도 좋지만 그러면 이제 다 학사를 졸업해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이제 맞춰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토목, 건축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이제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어떤 전공 기사가 어떤 정도의 가점을 받는지 나와 있습니다. 그 세부적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 네, 기계도 보시면 역시나 기사, 산업기사 되게 많은 이제 기사 자격증이 있어요. 근데 보통 이공계 분들은 2개 정도 이상 따는 것도 사실 어렵습니다. 3개 이상 따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많으면 다 따야 되냐 이런 것들 말씀 물어보시는데 그렇지 않고 보통 합격선은 2개 정도다, 2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3개 정도 되면 이제 좋고 보통 중복 가점 되는 것들은 또 가점으로 쳐주지가 않는 곳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은 좀 범용적으로 활용하시고자 2개 정도는 취득을 해두시고 3개 이상은 차라리 다른 것들 하시는 것들이 효율적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공공기관의 자격증 정보도 준비를 하셨다고 해요. 동명쌤 소개해 주시죠. 네, 인문계 같은 경우에는 코레일이나 건강보험공단의 자격증 기준을 맞춰서 준비하면 효율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시로 이제 코레일의 우대 자격증을 한번 몇 가지 살펴본다면은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1, 2급 혹은 컴활 1, 2급이나 이제 유통관리사, 전산회계 운용사, 전산세무회계관리 혹은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이제 엑스퍼트나 마스터 자격증을 취득한다면은 도움이 되는데요. 이 자격증들은 이제 타 기관에서도 인문계열 직무에 공통적으로 우대되는 자격증이기 때문에 이 자격증들을 미리 준비한다면은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주의해야 될 사항은 앞서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자격증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주의할 점은 이제 기관별로 우대되는 그리고 가산점을 부여하는 자격증이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지원하는 기관의 채용 공고를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고 우대하는 자격증 먼저 순차적으로 취득하시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자격증까지 해서 공기업 그것을 알려준다. 오늘 이렇게 1시간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내용이 알찼던 만큼 여러분의 마음도 몸도 굉장히 바빠지실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두 분 지원자 여러분들께 조언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우리 진원쌤부터 네. 해주실까요? 네. 일단 공공기관, 공기업 제가 여러 가지 기준을 말씀드렸는데요. 해야 될 것이 아주 명확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5가지 기준에 의거해서 우선순위별로 여러분들께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류에서 특히나 여러분들께서 지원하실 때 무관한 답변, 예를 들어서 지원 동기를 물어봤는데 입사 후 포부를 쓰거나 이런 것들은 잘못하면 적격 판정에서도 적부, 그러니까 이제 탈락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정성들에 쓰시되 역시나 자기소개서는 적부라고 하더라도 면접 때도 참고 자료로 활용이 되다 보니까 잘 쓰셔야 되는 부분 말씀드려 봅니다. 2021년 이제 바로 구정이 끝나고 상반기에 다양한 채용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채용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한 자리가 꼭 있을 수 있도록 저희도 열심히 직업방송을 위해서 지역방송 통해서 여러분들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테니까요. 꼭 지켜봐 주시고 여러분들의 취업 건승을 희망합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오늘 첫 출연이신 동명쌤의 조언도 짧게 한마디 들어볼게요. 네, 공공기관 취업은 사기업 취업과는 조금 다릅니다. 학력과 전공, 나이, 성별 이런 부분을 보지 않는 블라인드 채용인 만큼 직무에 대한 준비도 그리고 필요 역량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얼마나 노력했냐 이런 부분에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단순해 생기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학습과 그리고 교육 수강, 자격증 취득 과정 이런 부분이 아우러져서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속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NCS도 성공적인 일 수행의 기초 능력인 만큼 같이 습득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알려드렸던 공공기관 취업 전략을 이제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에 이제 좀 집중돼서 취업을 이제 하고 있는 만큼
네, 채용을 하고 있는 만큼 올해 상반기에 여러분들도 취뽀하시고 네, 성공하실 수 있었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화이팅입니다.